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한국 안산에서 치과병원을 한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다가 에슬럭 임플란트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플란트 치료에 관하여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과 교합에도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교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배웠던 선배 치과 선생님께서 치과 기공 과정에 대하여서도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 치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 기공사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All on X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치과병원 원장이고 한국교합연구회를 만들어 여러 치과 의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구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쓴 책은 무치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임플란트 교합, TMD, 그리고 전학재건술에 관하여 5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합 조정에 관한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뭘 공부를 해야 할지 누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의사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정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죠.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 되려면 필요한 지식을 공부를 하고 어떤 기술을 내 몸에 습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좋은 선배님을 만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유명하신 여러 선생님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또 여기저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신세대잖아요. 지금은 9세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신세대였죠. 그리고 구강외과를 전공했고 그래서 뭔가 더 제 스타일에 맞는 테크닉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한 게 좋겠다 싶어서 배운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책도 여러 권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아직도 공부 욕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강의 주제는 All on X인데 요즘 이게 치과계에서는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 All on X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쌓은 임상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가능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어렵게 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ll on X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 간단히 말하면 All on X 임플란트 치료는 완전 의치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임플란트의 완전 의치를 고정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전학재건술과 완전 의치 치료를 기초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All on X를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노벨 바이오케어의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아시죠? 노벨 바이오케어에서 개발한 고정식 완전 의치 치료가 All on X입니다. 30년 전에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에 대하여 강의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Full Mouth 임플란트를 할 생각을 못했었고 외국에서 오시는 연자들이 Aesthetic Cone이라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여 지금 회자되고 있는 All on X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죠. 그리고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가 치과 영역에서 혹은 임플란트 영역에서 마지막 단계의 치료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Full Mouth Rehabilitation이잖아요. 결국 All on X는 Full Mouth Rehabilitation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All on X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치과 치료하고는 격을 좀 달리하죠. 그러니까 Vertical Dimension의 변화에 대한 하악 위치 변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Centric Concept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Centric Relation, Centric Occlusion 등등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Centric Position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Full Mouth Rehabilitation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All on X나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지식면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 뭔가의 수리철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All on X 개념이 생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래는 Bone Anchored Prosthesis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스테시스가 뼈에 고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치과 보철물만 얘기를 하는데 범용적인 프로스테시스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족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구조물을 프로스테시스라고 하죠. 처음에 이걸 노멀 바이오케어에서 했어요. 노멀 바이오케어에서 본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많이 했죠. 보시면 귀가 없어진 부분 주위 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귀 보형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때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의족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다리가 잘린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지뢰 폭발 같은 것에 의해서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발생하죠.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 때문에 다리가 잘려서 불구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 대퇴골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고정성 의족을 만들어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족은 그냥 잘려진 다리에 끼는 가철성 의족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removable prosthesis라고 불러요. 그렇죠? 뺐다가 꼈다 하는 착탈식 의족이죠. 그런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기능적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고안해낸 게 치과 임플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오토페딕 임플란트는 덴털 임플란트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치과 의사가 개발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결국 오토페딕 임플란트를 대퇴골에 심고 이게 오서 인테그레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고정식으로 의족을 달아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혹은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능과 편의성을 증대시킨 거예요.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것을 Bone Anchored Prosthesis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과에서 하고 있는 All on X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라 해서 All on X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만은 치과에서 만들어낸 단어이고 정형외과 쪽에서 그러니까 의과 쪽에서 비슷한 용어로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즉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Bone Anchored Prosthesis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Osso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뼈와 임플란트 사이의 결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식립한 임플란트는 뼈와 오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죠. 정형외과 임플란트도 뼈에 박아서 프로스테시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본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하는 거죠. 다리에 잘린 부분을 정리하고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뼈에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보형물을 연결합니다. 그러려면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죠. 그래서 Bone Anchored Prosthesis에서 오서 인테그레이션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원래 치과 단어이거든요. 원래 의학 사전에 없던 단어여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치과 단어를 그냥 정형외과 단어로 차용한 것 같아요. 실제 오서 인테그레이션 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의족을 고정식으로 다리에 붙이는 거죠. 장점이 뭘까요? 의족으로 뛸 수도 있잖아요. 결국 고정식 의족의 장점은 기능과 편의에 있습니다. 이거 안 보셨어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보시면은 다리에 이렇게 의족을 끼고 그것도 스프링 의족을 꼈죠. 그래서 달리기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칼도 달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실제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페모럴 임플란트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형물하고 페모럴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치과 임플란트에서는 아버트먼트 커넥션이고 정형외과 임플란트에서는 percutaneous post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장 없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 나사 고정이 아니고 럭킹 테이퍼 고정이에요. femoral 임플란트에 고정되는 percutaneous post 연결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femoral 임플란트를 뽑아내야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형물을 임플란트에 연결해야지 몇십 년 이상 쓸 수 있죠. 대퇴골에 고정된 임플란트와 percutaneous post의 연결이 쐐기받기이잖아요. 그러니까 S-Lock 임플란트의 abutment connection에 쐐기받기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다리 하나에 임플란트 하나잖아요. 하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하잖아요. 한두 개 망가져도 대처가 가능한데 페모럴 임플란트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percutaneous post에서 보형물 쪽으로 연결은 나사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위는 결국에는 럭킹 테이퍼 연결이고 그 다음에 보형물 쪽은 나사 고정으로 해서
연결하는 거죠. 저도 이런 개념을 에셀러크 어붓먼트 연결에 차용한 거예요. 임플란트 치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모럴 임플란트를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A가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합금이고 그 다음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성공률을 높인 거예요. 치과 임플란트를 처음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조개 껍질을 치아 형태로 가공해서 뼈에 박았잖아요. 고대 이집트 시대 때 하악 전치 상실 부위에 조개 껍질을 식립한 것도 있습니다. 즉 전치가 빠지면 조개 껍질로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 박았던 것도 있어요. 근세에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가 시도되었었는데 금이나 은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식립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개발되었던 것은 세라믹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식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재질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금속은 녹이 나죠. 녹이 난다는 소리는 이너트 마테리얼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녹 때문에 뼈하고 붙는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티타늄을 생각해 보시면 표면에 산화막이 생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변하지 않아요. 인너트 마테리얼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산화가 되지 않고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물질을 인너트 마테리얼이라고 합니다.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은 러스트레스 마테리얼이라고 하고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티타늄과 같은 금속입니다. 특히 티타늄은 녹도 슬지 않고 한번 형성된 표면 산화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서 인테그레이션에 유리한 금속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임플란트 치료 개념은 같습니다. 메디칼하고 치과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잖아요. 뭐 결과도 똑같겠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임플란트 숫자하고 결국에는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하중 차이예요. 그렇죠. 정형외과 임플란트는 all on X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one on one입니다. 즉 다리 하나에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 고정성 의족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플란트 하나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와 정형외과 임플란트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femoral 임플란트와 percutaneous post 연결 부위가 절단된 대퇴부의 근육과 피부하고 접촉하죠. 여기를 스토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토마. 결국 치과 임플란트의 abutment connection이 biologic width를 갖는 페리 임플란탈 아파라투스와 스토마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임플란트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면 주위 뼈가 파괴되나 봐요. 그리고 근육이나 연조직 쪽에 자꾸 염증이 생기죠. 그게 덴탈 임플란트에 발생하는 페리 임플란티티스와 비슷합니다. 스토마 인플라메이션과 페리 임플란티티스는 같은 개념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본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하면 제일 큰 장점은 서서 샤워를 할 수 있대요. 그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스토마 부위를 닦아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덴탈 임플란트를 양치하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치과 임플란트 청결 유지 방법과 같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과 임플란트하고 정형외과 임플란트 치료가 서로 비슷한지 신기합니다. 결국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하고 그리고 치료 개념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뼈가 충분한데 작은 임플란트 피체를 심으면 쉽게 빠지겠죠. 그리고 캔슬러스 본 앵커레지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르티칼 보인 앙커지먼트를 얻어서 피키처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면은 피머 사이즈에 맞춰서 심는 임플란트의 직경이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짧은 걸 심으면은 또 어떻게 되죠? 또 쉽게 빠지겠죠. 가능한 깊게 긴 걸 심어야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페모랄 임플란트가 치과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덴탈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결국 본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fixed appliance이다. fixed prosthesis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철성 틀니를 버리고
새로운 보철물을 고정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올론엑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올온엑스라는 단어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모두 올론엑스라고 하니까 단어가 입에도 잘 붙고 수리철학적인 개념도 있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X가 뭐죠? 맞아요. 임플란트 개수입니다. 수학적 개념으로 변수죠. 1차 함수, 2차 함수 아시죠? 변수를 부를 때 X와 Y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올인데 전체를 몇 개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본 앵커드 개념으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할 것이 하는 것이죠. 말 자체, 터미놀로지 자체는 본 앵커드라는 개념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과 페리 임플란티티스를 정형 외과에서는 스토마 인펙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페모랄 임플란트하고 연결된 부위를 스토마라고 부르고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스토마 인펙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치과 쪽에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정형외과 쪽에서는 스토마 인펙션이라고 쓰는 거고요. 결국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이 중요하죠. 치과 임플란트에서도 스토마 인펙션이라고 부르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흔히 발생합니다. 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발생을 최소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사용하여 좋은 위치와 방향으로 식립하여야 합니다.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거나 최소로 발생하는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사용하고 교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올온엑스의 치료 성공률은 보철물을 지지하고 있는 임플란트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의해 임플란트 주위 뼈들이 파괴된 경우입니다.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픽스처럴 표면이 노출되어 감염이 되면은 이건 되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감염된 픽스처는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S락 임플란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사 임플란트죠.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디사 임플란트 같네요. 이거는 S락 임플란트인데 이건 이제 락킹 테이퍼 커넥션이고 이건 이제 톡스 플러스 플러스 커넥션의 임플란트입니다. 결과가 좋죠? 왜 결과가 좋을까요? 쐐기받기로 아부트먼트 커넥션이 고정되니까 그래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로 발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오사나 디사 임플란트의 아부트먼트 커넥션은 모스테이퍼의 나사 고정이잖아요. 나사 고정은 계속 움직여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위의 뼈들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바트먼트 커넥션 주위뼈가 녹고 있죠. 픽스처와 연결되는 아바트먼트 커넥션 부위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발생하면은 주위의 뼈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아부트먼트 커넥션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부트먼트 커넥션에 락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합니다. 락킹 테이프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갖는 S로크 임플란트 제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높은 정밀도를 갖는 임플란트 가공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S락 임플란트는 타 회사 임플란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의 가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건 바이콘 임플란트인데 이걸 25년 전에 심었던 것 같아요. 2011년 4월 16일에 폴로업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쪽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에 본 로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4년 5월 14일에 왔는데 보시면은 이쪽은 또 뼈가 다시 재생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제1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주위뼈가 더 많이 녹았죠. 이쪽 제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주위뼈도 많이 녹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 거죠. 이게 2011년 4월 16일 사진이잖아요. 이쪽 보시면은 2014년 5월 14일 사진인데 보시면은 하악의 좌측 제2 소구치 부위 임플란트 주위는
뼈가 다시 재생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임플란트는 뼈가 더 파괴되었는데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뀐 게 로딩 컨디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로딩 컨디션이 뼈를 파괴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픽스처를 제거를 했고요. 이건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었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 프로스테시스에도 썼죠. 회전 방지 구조가 있어서 싱글 프로테즈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에 마땅하게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를 할 수 있는 어버트먼트가 없잖아요. 결국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은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을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로 제작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나 구치 임플란트 보철에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 수복물에 고정 스크류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 구멍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음식물이 끼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때문에 어떤 그 구멍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결국 오토페딕 임플란트 치료와 덴탈 임플란트 치료는 사실 똑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에는 사이즈와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의 오로넥스는 정형 외과 임플란트 치료로 말하면 원온원입니다. 그러나 정형 외과 임플란트는 치과 임플란트에 비하여 크기가 큰 게 다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전학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올온엑스의 신비롭고 대단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올온엑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풀마우스 임플란트 트리트먼트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